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레온티에프 투입산출 모형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라는 거미줄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서 경제 전체를 꿰뚫는 강력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레온티에프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엿볼 거고요. 실제 숫자를 넣어서 이 모형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오래된 모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순서, 경제라는 거미줄입니다. 모든 건 정말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경제의 복잡한 본질이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100만 대를 더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도 더 필요하고 전기도 더 써야 하고 철강도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래서 총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총이라는 단어,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요, 이 산업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님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공장, 전기 없으면 못 돌리죠. 발전소는요, 튼튼한 철강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철강 만드는 제철소는 또 반도체가 들어간 최신 기계를 쓴단 말이에요. 와, 이게 완전히 거미줄처럼 얽혀서 돌고 도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이 복잡하게 얽힌 수요를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인 바실리 레온티에프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레온트F의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해요. 한 산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물, 이걸 총산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딱 두 군데로 간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한 재료, 즉 중간 수요로 들어가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정부가 직접 사서 쓰는 최종 수요가 되는 거죠. 이 둘을 합치면 그 산업의 총생산량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각 산업이 다른 산업 물건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는 어떻게 딱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투입계수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 산업의 비밀 레시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A3승이 0.35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번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1원어치 제품을 만들려면 3번 산업인 전기를 0.35원어치나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생산 원가 명세서 같은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 비밀 레시피들을 전부 모아서 경제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방정식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자, 이 수식을 보고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 정말 당연한 거예요. 화면에 강조된 것처럼 어떤 산업이 만들어낸 총 생산량은요, 다른 공장의 재료로 들어간 양이랑 소비자들이 사간 양을 합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사실을 경제 정체의 모든 산업에 대해 쫙 나열하면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해 보이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수학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던 연립방정식들 있잖아요. 그걸 행렬이라는 도구를 쓰면 짜잔! 바로 이렇게 i-ax는 d라는 세상 간결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식으로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A가 뭐냐? 바로 아까 말했던 각 산업의 비밀 레시피북이고요. X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총 생산량, 그리고 D는 소비자들이 이만큼 사겠다 하는 최종 수요를 나타내죠. 와, 방정식은 정말 깔끔하네요. 그럼 여기에 실제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기술 행렬 A가 바로 우리 경제의 레시피북입니다. 그리고 D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종 수요량이고요. 우리의 마법 방정식 i-ax는 d를 풀기만 하면 총 생산량을 계산해주는 맞는 열쇠, 바로 이 레온티에프 역행렬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만능 열쇠, 즉 레온티에프 역행렬에다가 소비자들이 원했던 최종 수요 d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법처럼 각 산업이 총 얼마를 생산해야 하는지가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산업은 보세요. 24.84 단위를 생산해야 한다는 답이 나오죠. 와, 잠깐만요. 소비자들이 사겠다고 한 건 겨우 10단위인데 실제로는 그 2배가 넘는 24.84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모형의 핵심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10개 말고 추가로 더 만들어진 저 14.84 단위, 저게 바로 다른 산업들을 먹여 살리고 전체 생산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데 쓰이는 중간재인 셈이죠. 근데 혹시 이 모형으로 계산했는데 생산량이 마이너스로 나온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경제가 호킨스 사이먼 조건이라는 걸 만족해야만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뭐냐면 어떤 물건을 1,000원어치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비가 1,000원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즉 만들어서 남는 게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이 경제라는 거미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온티에프 모양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공장 뒤에 숨어서 돌아가고 있는 또 다른 공장을 보게 해주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하나 더 팔렸을 때 그게 반도체, 전기, 철강 산업에 또 그 산업들과 연결된 수많은 다른 산업에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이건 그냥 책 속에 있는 과거의 모형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철강, 배터리, 소프트웨어, 전기 같은 산업들의 비밀 레시피북을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바꿔놓게 될까요?